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 6월 21일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죠.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등극했다. 이런 소식에 온 국민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발사 순간 그 누구보다 가슴 졸였을 분 오늘 초대했는데요. 바로 그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진환 박사 함께 만나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정말 250명이 다 같이 뛰고 산업체도 같이 그냥 으쌰으쌰해서 이뤄낸 결과인 것 같습니다. 1차 발사 때 거의 성공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2차 발사 때 만약 실패했으면 어땠을까? 참 가슴 졸이셨죠? 네,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개나 돼요? 한 37만 개로 저희가 추정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37만 개.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숫자가 동시에 성공을 해야 된다. 하나라도 이제 실수가 있거나 그렇죠. 오류가 있으면 성공 못하는 그런 과제인 거죠. 네. 오늘 들고 오신 요게 누리호 모형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실제 높이가 몇 미터인 거죠? 한 47m 됩니다. 그럼 아파트 한 15층 높이. 15층, 네. 47m. 네. 총 무게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한 200톤 정도 되는데요. 그 200톤이라는 것은 추진제, 산화제와 연료를 다 채운 무게입니다. 실제 누리호는 그거의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랑 그거는 발사 직전에 채우는 거니까. 네네네. 한 20톤 됩니다. 20톤. 전부 합해서 20톤. 20톤이고 이제 이 누리호 자체가 발사하기 전에 그 순간의 무게는 200톤. 200톤이고. 네. 예. 지금 47m에 200톤짜리 그때 왜 6월 21일 며칠 전에 한번 세워가지고 발사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눕혀가지고 도로 갔잖아요. 네, 그 센서의 문제가 저희가 발견이 돼서 그런데 요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다 이제 추진제를 채우기 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기적인 점검, 그리고 신호를 보내고 받고 그 센서는 제대로 지금 측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상태에서 센서 하나가 잘못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 위치에 있어서 세워놓고서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립동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다시 그것을 작업을 해야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서 다시 이제 쏘는 그 순간에 심장이 어떠셨어요? 요번에는 되겠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사실 1차 발사 때 그 결과를 보고 저는 2차 발사에는 될 거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1차 발사에 우리가 거의 끝까지 다 갔고요. 단지 그 탱크의 가압 시스템의 한 부품이 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 거의 우리는 완성도가 높은 발사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 엔진의 신뢰도가 꽤 높은 편이다. 완성도가 높게 우리가 개발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자평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주도해서 함께 만드신 게 그 엔진 파트죠. 엔진 파트인데 그죠? 제 입으로 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8년도에 저희가 시험 발사체라고 해서 누리호 1, 2, 3단 중에 2단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에 성공을 했고요. 그때도 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1차 발사 때도 사실 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봐서 엔진의 신뢰도 꽤 높은데 그런데 발사체의 통상 우리가 해외 발사체를 보면
발사체의 실패, 이것의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50%가 엔진과 추진 공급계에서 나옵니다. 주로 엔진 문제인데 네. 우리는 엔진은 이미 입증됐다. 어느 정도 입증됐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발사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해외 발사체 사례를 제 개인적으로 좀 조사한 것이 있는데 최초 만든 발사체, 어느 나라든 먼저 헤리티지가 없이 개발한 발사체의 성공 확률은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1차 발사에서? 그런데 두 번째 발사할 때는 한 55%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 87%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네 번째는 모든 나라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편하게 4번 발사하면 성공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두 번째 제가 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반밖에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완성도가 높은 우리 발사체다. 해외 발사체가 55% 정도라면 우리가 만든 것이 뭐 아니면 돈데 성공 아니면 실패인데 당연히 성공에 저는 이제 걸은 거죠. 그리고 정말 쏘아 올려져서 제 위치에까지 도달한 게 확인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죠? 1시간 좀 더 걸리나요? 실제 비행은 한 그 16분 정도 비행을 하는데요. 그 16분 플러스 30분 뒤면 우리가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46분 후? 네, 46분 후. 그런데 사실 누리호의 그 목표 궤도의 700km.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7.5km/s. 그것이 놓아주는 상태면 우리는 성공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물론 위성이 가서 저 남쪽에서 우리한테 그 신호를 보내서 위성이 제대로 들어갔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은 하지만 실제 그것을 놔주는 순간 16분 정도면 우리 발사 통제동에 있는 연구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라고 소개했고 7번째 우주 강국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이제 이 단어를 하나씩 풀어주셔야 돼요. 그게 몇 년 전 나로호 있었잖아요. 그거랑 누리호의 결정적 차이가 뭔 겁니까? 나로호는 일단은 러시아 거였죠. 엔진을 포함한 일단 자체가 러시아에서 도입을 한 거. 전부 러시아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전부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 로켓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그냥 완성품만 가져온 거고 절대 안 가르쳐줘요? 기술은 국제적으로 MTCR이라고 해서 미사일을 기술이 넘어가는 것이 국가 간의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긴 이게 ICBM 대륙간 탄도탄 기술하고 맞습니다. 비슷한 거니까. 바로 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에서 스스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국에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기술이 결정적인 것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전이 안 된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로의 1단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2단은 우리가 개발을 했지만 당시에는 액체 엔진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엔진이 아닌 고체로 저희가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위성과 페어링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두 나라가 모여서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 만나는 부분에 대한 협의만 해서 같이 발사를 한 것이고요. 나로에서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받을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한 것인데 지상의 발사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발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배우게 되죠.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엔진이죠. 1단과 엔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인데 그것은 뭐 거의 접근을 못하게 했고요. 아예 봉인을 해놔서 예를 들면 우리 조립동에 이제 있는 걔네 부품들은 아예 봉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이제 봉인이라고 해서 열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됐고. 누리호는 발사체 이 엔진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거다. 한국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 누리호는 100% 국산인데 국산화율을 보면 한 94%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6%는 뭐냐? 우리가 굳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도 않아도 그냥 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품들,
그런 것들은 이제 6%가 되는 예를 들어 거기 어떤 때문에 거를 말하면 뭐 센서류 같은 거예요. 온도 아. 센서, 압력 센서 뭐라든가 뭐 예. 이런 것들 쉬운 것들은 굳이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상용품들을 쓸 수 있으면 더 외국에서 싸게 사다 쓰는 게 낫다. 쓰는 게 낫다. 그런 것들이고 이제 다른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그 이제 뭐 국방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우리가 보면 예. 국산화율 몇 프로 할 때는 나머지는 국산화가 안 돼서 하는 그런 퍼센트지만 우리는 그것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럼 그렇게 사실상 다릅니다. 100% 네, 국산이라고 기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이제 첨언해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누리호가 이제 국산화 100%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게 어떻게 10년 내에 개발을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고요.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것이 나로 개발할 때 나로 개발 책임자 이제 조광래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나로를 일단을 러시아에서 들여와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길에 중간 지점이다, 디딤돌이다라고 하고 한쪽에서 엔진을 개발하는 팀, 탱크를 개발하는 팀을 뿌려서 예. 국산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예. 투입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 누리호 엔진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연구팀을 만들어 시작한 게 정확히 몇 년 전입니까? 나로 때 시작할 때니까 2003년. 2003년. 네. 그러면 19년 만에 네. 엔진 100% 한국 국산화 성공. 성공. 네. 그 다른 나라 선행 6개 나라보다 훨씬 짧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선행 정도가 아니라 기술 도입을 한 상태에서 개발을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아니 그 나라들은 어떻게 기술 도입이 돼요? MTCR 이전에 다 들여온. 그런 거예요. MTCR이 87년에 생긴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나라들은 수상이라든가 대통령이 그런 지휘, 리더십을 가지고 그것을 지휘해서 가져오고 했던 남의 것이죠. 나라 기술까지 가져다가 가져와서. 자체 응용 개발을 했는데도 10년씩 걸린 걸 네네. 우리는 외국 기술 전혀 없이 우리는 19년 이제 만에. 선행 기술을 빼면 이제 10년 만에 한 것이고 선행 기술까지 포함하면 이제 19년. 더 걸린 건데 네. 다른 나라는 뭐 기술 도입이나 선행 기술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엔진 개발 기간만 우리가 따집니다. 예. 요게 우주 발사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그러면 이 목적이 뭐예요? 임무가 뭡니까? 네, 이 누리호의 임무는 1.5톤의 위성을 궤도 700km에 올려놓는 것이 이제 임무죠. 1.5톤짜리 무게의 인공위성을 700km 위치에 올려서 지구 주위를 돌게 한다. 지구 주위를 돌게 한다. 그 지구 주위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초속 7.5km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고도에서는. 네, 그런 것입니다. 그 임무를 띄고 올라가서 그 위치에 제대로 놓고 돌고 있다 지금. 네. 3단은 아직도 돌고 있죠. 1단하고 2단은 날아가는 과정 중에 바다로 이제 떨어진 것이고요. 어디가 네. 1단, 어디가 2단인지 네. 좀, 예. 요 누리호인데요. 누리호의 지금 요 부분이 1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2단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3단이고 그 위에 이제 인공위성이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이 대기권을 밖으로 나갈 때 보호하기 위해서 요 페어링이라는 덮개가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1단에는 잘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75톤 엔진이 4개가 묶여서 300톤의 추력을 내고 그게 엔진 하나가 아니라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1단이에요? 네. 그리고 2단에는 동일한 75톤 엔진을 2단에 사용을 하고요. 3단에는 7톤 엔진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궤도에 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 1단 엔진이 분리될 때까지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네, 1단 엔진이 분리될 때까지는 지상에서 한 123초 정도 연소를 하고 분리가 돼서 고도 한 60km 정도 되면 1단을 바다에 떨어뜨려주고 자기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가속을 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뜨려준 상태에서 2단이 계속 진행을 시켜줘서 대기권을 지나서 이제 이 페어링을 200km 정도, 고도 200km 정도 되면 이것을
분리시켜주고 페어링을 바다로 또 떨어뜨려줍니다. 계속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2단이 계속 고도를 올려서 한 150초 정도 탄 이후에 연소가 종료되고 마지막 3단을 밀어주게 되고 예. 2단은 또 바다로 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을 가진 이 3단이 거의 한 500초, 꽤 오랜 시간인데요. 예.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3분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 500초를 얘가 연소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700km, 7.5km 퍼세크로 이제 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처음 벗어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톤짜리 4개가 한꺼번에 뭐 한 1분 반 날아가면 네.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엔진이 이제 힘을 발휘해도 네. 중력을 이기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만 힘을 써도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런 일종의 기름이죠. 네.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닙니다. 또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소를 하기 위한 조건은 점화, 불꽃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산화제가 있어야 산화를 시키면서 그것이 타게 되는 거거든요. 연료가.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산소가 있어야 타죠. 네.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다니는 그런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그 비행기는 연료만 실어도 대기의 공기 산소를 빨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얘는 이제 우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없군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대신에 액체 산소를 여기다 넣어서 액체 발사를 산소를 하게 됩니다. 네. 액체 산소는 꽁꽁 얼려서 갑니까? 액체 상태에서 그 온도가 영하 183도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온도를 느끼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지상에서 저희가 이제 산소를 주입할 때, 액체 산소를 주입할 때 보셨겠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게 되죠. 그뿐 아니라 이 마지막 발사 세워놓고서 보면 막 얼음덩어리 같은 게 떨어지고 맞죠? 얼음덩어리 맞습니다. 맞죠? 얼음덩어리인데 안에가 너무 차다 보니까 대기에 있는 수분이 다 얼어붙는 거예요? 다 얼어붙어서 거기에 붙어 있다가 날아가게 되면 이거 흔들려서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는 막 어마어마한 불꽃이 일고 일어서 위에는 얼음덩어리가 붙어 쏟아지고. 이야, 상상해. 네. 이 표면은 뭐예요, 그러면? 표면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정전기가 일어나지 말라고 일어나더라도 이제 잘 전파가 되도록 전도성 페인트라고 제가 하얀색으로 발라놓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올라가다 보면 공기랑 마찰해서 또 고열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걸 다 제대로 견뎌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맨 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페어링이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잘 구조적으로, 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 페어링도 알루미늄이에요, 주로? 네, 페어링은 저희가 복합재. 네, 탄소 복합재로 저희가 사용을 해가지고 가급적 가볍고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톤짜리 위성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5톤 무게의 진짜 위성이 아닌 더미라고 하는 더미 위성. 그 시험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진짜 위성을 이왕 쌓아 올릴 때 진짜 위성 실지 왜 그걸 실어요? 네. 이게 이제 아직 우리 누리호는 시험 발사체라고 아직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이제 신뢰도를 쌓을 때까지는 주로 위성보다는 더미 위성을 싣고 조금씩 이제 늘려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위성을 만들면 수백억입니다. 하나의 조그만 위성도. 근데 만약에 1.5톤 위성을 만든다고 하면 한 2천억, 2,500억 갑니다. 근데 시험 발사하다가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한 손실이겠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2천억짜리를 누가 실드냐. 그렇죠. 그거로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발사는 그냥 다 더미 위성이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는 손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3톤은 실었지만 나머지는 실제 위성을 실어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1차 발사 때는 1.5톤짜리 더미. 제가 듣기로 2차 발사 때는 더미 안에 대학에서 만든 4개의 짝만 소형 위성을 실제로 넣었다. 더미 위성은 이제 있고 또 그 앞에 성능 검증 위성이 있는데 그렇죠. 캥거루 같이 그 성능 검증 위성 안에 위성이 4개가 대학교에서 만든 걸 넣어줬다. 예, 알겠습니다. 7번째라면 첫 번째가 어디예요?
첫 번째가 소련이죠. 소련. 그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맨 나중에 이제 북한, 이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 북한은 근데 아직 우주 7개 우주 발사체 성공 국가에는 안 들어가던데요.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그래서 예. 자국에서 발사하는 발사체로 위성을 궤도에 투입한 나라 하면은 10국가가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북한이 10번째로 들어간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7번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 위성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러려면 대개 1.5톤, 1톤 이상은 돼야 된다. 예. 그런 국가가 몇 개냐라고 보면 한 7개. 그럼 북한은 정도. 몇 톤짜리 쏜 북한은 그때 한 300km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위성 자체도 계속 텀블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번째라고 얘기할 때는 전 세계 국가에서 얼마짜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느냐. 예. 우리는 1.5톤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7번째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0km 높이까지 쏴 올리는 기술은 한 10개 나라가 갖고 있다. 네, 네. 그런데 1.5톤짜리 정도 무게까지 쏴 올리려면 로켓이 훨씬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된다. 네. 앞으로도 이 누리호는 같은 누리호란 이름으로 몇 번 더 쏜다면서요? 네. 지금 고도화 사업이라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4번을 더 발사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초소형 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계획부터 시작해서 4번을 더 발사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처음 개발해서 누리호의 신뢰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해외에 보여줄 필요도 있고, 예. 그래야 향후에 다른 나라의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이 정도 신뢰도인데 너희 한번 쏴보지 않을래? 그렇죠, 그렇죠. 제안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산업체가 우리 항우연이 개발한 기술을 가져가서 이제 민영화 사업을 해서 예. 그것을 이제 우주 산업에 적용하는 산업화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신뢰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 단계가 몇 년도까지 예정이 된 겁니까? 2027년까지. 앞으로도 5년 더. 5년 더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누리호의 후속 사업인데요. 지금 누리호는 한 1.5톤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만 예. 저희가 차세대라고 해서 그 다음 발사체에서는 저궤도 같은 고도에 올린다고 하면 한 7톤, 8톤 정도의 위성을 올릴 수 있고 달 착륙선을 거기에다가 2030년, 31년에 보내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8톤 정도의 무게를 달에다 보내서 착륙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성까지 가면 대개 한 1톤까지도 가능하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화성에 로봇들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2031년 이후? 31년 이후입니다. 많이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또 뭐 금방 갈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되는 게 엔진이니까. 네네. 일단 절반의 성공은 넘어선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75톤 엔진 후속으로 더 강력한 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100톤 정도 되고요. 하나에 100톤이고 지금은 75톤 엔진 4개지만 100톤 엔진을 일단에 한 5개 정도 예. 묶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예. 연소 효율을 높여서 엔진의 효율을 10% 정도 더 상승시키는 그런 추진력을 가진 엔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습니다만 1단 부분이 75톤짜리 4개고 네. 2단은 똑같은 75ton이 하나 더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75톤 엔진이 5개 다 쉽게 네. 말하면 그런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계획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네. 아예 밑에를 뭐 몇백 톤 차이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하나로 하기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제 접근을 하면 엔지니어는 주어진 기간 그리고 예산 그리고 인력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그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1단에 300톤 엔진을 개발하고 2단에 75톤, 3단에 7톤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엔진 3가지 종류의 엔진을 개발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개발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단과 2단을 같은 엔진을 개발한다면 헤리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고 또 하나는 큰 엔진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난관들이 몇 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75톤 개발할 때도 연소 불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연소 불안정 현상이 엔진이 크면 클수록 더 심각하게 다가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한정된 인력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만의 방법은 아니고 뭐 러시아에서 소유주,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펠콘 9, 그리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바이킹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다 똑같은 걸 몇 개씩 묶어서 하는 쓰는군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냥 대충 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발사체에서 개발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꼽는 것이 엔진이 있고요. 두 번째가 탱크. 탱크가 어려운 거는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튼튼해야 된다는 이율 배반적인 조건을 가지고 개발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엔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에 조합해서 하나의 엔진같이 얘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묶어내는 거. 그 기술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국산화를 해서 개발을 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75톤짜리 4개지만 각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막 추진력이 다르면 이게 계획한 대로 안 가고 삐뚤어지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진을 개발할 때 엔진 개발 요구 조건에 추력의 편차가 몇 % 이내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그 편차 안에 들도록 개발을 하는 것이고, 묶었을 때 또 이것이 서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로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이죠.